지금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미국이랑 중국은 서로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고 유럽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공장 돌리기도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가 흔들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랑 기업들 사이에서 요즘 자주 거론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바로 모로코라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솔직히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사막이랑 낙타 아니면 축구 월드컵 때 잠깐 본 기억 정도가 전부일 텐데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다른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자동차 생산 1위가 됐고 2024년에는 탕헤르메드 항구가 컨테이너 1000만 개를 처리하면서 지중해에서 가장 바쁜 항구가 됐거든요. 르노, 푸조, 보잉, 에어버스 같은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공장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모로코는 전 세계 인산염 매장량의 70%를 갖고 있어요. 인산염이라는 게 비료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요즘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이랑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쥐고 있는 셈이죠. 불과 10년에서 15년 전만 해도 농업이랑 관광으로 먹고 살던 나라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요? 뭔가 운이 좋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들은 계획에 맞춰 움직였거든요. 오늘은 모로코가 어떤 계획을 짰고 어떻게 그걸 해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코를 이해하려면 일단 지도를 한번 봐야 해요. 아프리카 대륙 맨 왼쪽 꼭대기, 그러니까 북서쪽 끝에 붙어 있는 나라가 모로코인데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스페인하고 겨우 1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럽이랑 코앞에 붙어 있는 거죠. 페리 타면 1시간도 안 걸려서 유럽 땅을 밟을 수 있고 매년 이 해협을 지나는 배가 10만 척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상 통로 중 하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류 비용이랑 시간이 사업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려면 배로 1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수에즈 운하 지나고 지중해 건너고 그렇게 해서 겨우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모로코에서 출발하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같은 주요 유럽 국가들이 전부 3일 안에 도착합니다. 공장 입장에서는 재고를 적게 쌓아도 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납품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처럼 소비자 취향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는 이런 유연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로코 정부는 이 지리적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항구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탕헤르메드라는 항구가 그 결과물인데 이 항구가 지금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큰 항구예요. 2024년 기준으로 컨테이너 처리량이 1000만 개를 넘겼고 성장률도 18%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에 바로 옆에 있는 스페인의 아레시라스 항구는 성장이 거의 멈춰 있었거든요. 완전히 대조적인 상황이죠. 스페인 입장에서는 코앞에서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는 셈이니까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탕헤르메드 항구는 전 세계 70개국 이상 180개가 넘는 항구랑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머스크 같은 세계적인 해운 회사가 여기에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DHL 같은 물류 회사도 아프리카랑 유럽을 잇는 허브로 이 항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로코에서 물건 만들면 전 세계 어디로든 빠르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예요. 최근에는 이 성공에 힘입어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조선소까지 짓겠다고 국제 입찰을 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합니다. 그런데 항구만 좋다고 기업들이 몰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프리카에 항구 좋은 나라가 모로코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모로코가 다른 나라들이랑 달랐던 건 산업단지를 설계한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개발도상국들이 산업단지를 만들 때 땅값 싼 내륙 지역에 짓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낙후된 지역 개발한다고 표도 얻을 수 있고 당장 비용도 적게 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항구까지 가져가는데 시간이랑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에티오피아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에티오피아도 2010년대에 하와사라는 곳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었어요. 아프리카의 중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의류 공장들이 들어와서 H&M 같은 브랜드에 납품했는데 문제는 이 산업단지가 지부티 항구에서 900km나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트럭으로 물건 나르는 데만 며칠씩 걸리고 도로 사정도 안 좋고 국경 통과할 때마다 지연이 생기니까
결국 인건비가 싸도 경쟁력이 안 나왔던 겁니다. 나중에는 입주했던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모로코는 이런 실패 사례를 보고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썼어요. 산업단지를 해안가를 따라서 쭉 배치한 거죠. 탕헤르 자유무역지대가 1999년에 처음 문을 열었는데 이게 탕헤르메드 항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 나오면 곧바로 항구로 갈 수 있는 구조예요. 여기에 5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고 자동차 부품부터 항공기 부품, 섬유, 전자제품까지 온갖 걸 만들고 있어요. 6억 7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 지역에만 들어왔습니다. 2013년에는 탕헤르 오토모티브 시티라는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가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800헥타르 규모인데 여기에 150개 넘는 회사가 들어와서 자동차 조립이랑 부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직접 고용만 2만 명이 넘고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죠. 이 산업단지도 당연히 항구랑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립, 프레스, 배선, 부품 제조가 전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케니트라라는 도시에 또 다른 산업단지가 있어요. 2011년쯤에 본격적으로 개발됐는데 여기는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푸조랑 오펠을 만든 회사의 조립 공장이 있는 곳이에요. 주변에 좌석이나 전자장치, 차체 부품 만드는 협력 업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카사블랑카 근처에는 미드파크라는 항공우주 전문 산업단지도 있고 북쪽에는 테투안 파크라는 경공업 중심 단지도 있어요.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산업단지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산업단지들이 그냥 땅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 혜택은 기본이고 수출할 때 관세도 면제해주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허가 받는 데만 몇 달씩 걸리는 게 여기서는 훨씬 빠르게 처리돼요. 거기다가 각 산업단지 안에 직업훈련센터를 같이 만들어서 필요한 인력을 바로바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르노는 탕헤르에 자체 훈련센터를 세워서 조립 라인 작업자들을 직접 교육하고 있고 사프라는 항공기 엔진 부품 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보잉도 모로코 정부랑 협력해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 산업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모로코가 아프리카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된 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르노가 2012년에 탕헤르 공장을 연 게 시작이었어요. 이 공장이 처음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된 자동차 공장이 돌아갈 수 있을까? 품질 관리가 될까? 부품 조달은 제때 될까? 이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르노 탕헤르 공장은 르노 전체 공장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장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됐고 문 연 지 몇 년 만에 누적 생산량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만든 소형차들이 유럽 시장으로 바로 수출됐고 품질 문제도 거의 없었어요. 다시아 브랜드의 저가형 차량들이 주력인데 유럽에서 가성비 좋은 차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증명이 되니까 다른 회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2019년에는 스텔란티스가 케니트라에 공장을 열었습니다. 푸조랑 오펠 브랜드 차량을 만드는 공장인데 나중에는 전기차 생산 라인도 추가했어요. 시트로엥 아미라는 초소형 전기차가 여기서 나오고 푸조 208 전기 버전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모로코가 단순히 저렴한 내연기관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차 공급망에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모로코의 자동차 생산량은 53만 대를 넘겼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3만 대 정도였으니까 확실하게 앞선 거죠. 그리고 모로코에서 만든 차의 80% 가까이가 수출됩니다. 주로 유럽으로 가는데 2023년 자동차 관련 수출액만 137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3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모로코 전체 수출의 27%, GDP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어요. 관광이나 해외 송금보다 더 큰 비중이 된 겁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대략 15,000개 정도 됩니다. 이 부품들을 여러 나라에서 가져오면 국경 넘을 때마다 통관 절차 거치고 운송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모로코 산업단지에서는 대부분의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어요. 시트, 배선, 대시보드, 배기 시스템 만드는 업체들이 조립 공장에서 몇 분 거리에 있으니까요. 이런 직접 효과 덕분에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납품 속도도 빨라지는 겁니다. 모로코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30년까지 연간 생산량 100만 대를 목표로 잡았어요.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도 모로코에 공장 짓는 걸 검토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진출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모로코는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이랑 25건의 협정을 새로 체결했어요. 이 추세대로 가면 2030년쯤에는 모로코가 이탈리아 자동차 생산량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다음으로 모로코가 힘을 주고 있는 분야가 항공 우주 산업입니다. 언뜻 보면 좀 의외예요. 항공기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데 아프리카에서 그런 걸 만들 수 있나 싶잖아요. 그런데 현대 항공기 제조는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최종 조립이나 핵심 설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지만 배선 시스템이나 복합재료 부품, 동체 일부분 같은 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거든요. 비행기 한 대 만드는데 수백 개 업체가 참여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런 부품 제조에는 최첨단 연구 능력보다는 정밀한 생산 능력이랑 안정적인 물류가 더 중요해요. 납기를 정확히 맞추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모로코가 딱 그 조건에 맞았던 겁니다. 현재 모로코에는 150개국에는 150개가 넘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잉이랑 에어버스 협력업체들이 동체 부품이랑 배선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사프람은 엔진 부품이랑 내장재를 생산하고 있어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스텔리아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 수출액이 연간 20억 달러를 넘어섰고 모로코는 점점 더 높은 부가가치 제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선 작업 위주였는데 이제는 복합재료 가공이나 정밀 기계 부품 제조까지 하고 있거든요. 항공산업 특성상 한번 인증받은 업체는 쉽게 안 바꿔요.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니까 검증된 곳이랑 계속 거래하려고 하죠. 그래서 모로코 업체들이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로코의 숨은 무기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인산염입니다. 인산염이라는 게 일반인한테는 좀 생소한 광물인데 이게 없으면 전 세계 농업이 무너집니다. 비료의 핵심 원료가 인산염이거든요. 인이라는 원소가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데 이걸 공급하는 게 인산염 비료예요.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절반 정도가 이 비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쌀, 밀,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 수확량을 높이려면 인산염 비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인산염은 석유처럼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에요. 매장 지역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대체제도 없어요.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걸 캐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인산염 매장량의 70%를 모로코가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예요. 두 번째로 많이 간 나라랑 비교해도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석유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요즘 인산염이 새로운 이유로 주목받고 있어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들어보셨나요? LFP 배터리라고도 하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종류 중 하나예요.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이 배터리를 점점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안전하고 수명이 길고 원가도 싸거든요. 전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어요. 이 배터리에 인산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식량 생산에도 필수고 에너지 정환에도 필수인 자원을 모로코가 쥐고 있는 겁니다. 모로코는 OCP라는 국영 기업을 통해서 인산염 사업을 관리합니다. OCP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인산염 비료 생산 업체예요. 직원만 2만 명이 넘고 모로코 전체 수출의 5분의 1 정도를 이 회사가 담당합니다. 2020년에만 59억 달러 매출을 올렸어요. 대서양 연안에 자프엘라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비료 생산 단지가 있어요. 채굴부터 가공, 수출까지 한 곳에서 다 처리하는 통합시설이죠. 이 인산염 수출에서 나오는 돈이 모로코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인 외화 수입이 있으니까 정부가 인프라 투자도 하고 산업단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조업 기반을 키울 여력이 생긴 거예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모로코는 인산염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단기 성과에 쫓기지 않고 10년, 20년 내다보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에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아프리카에서 전기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이집트만 해도 2023년에 가스 부족으로 순환정전이 일어나서 공장들이 몇 시간씩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전력난이 심각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계획 정전을 하고 있고요. 전기가 불안정하면 아무리 인건비가 싸도 기업들이 안 오거든요. 생산 일정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모로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일찍 투자했습니다. 누르 와르자자트라는 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 중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그냥 사막이었는데 여기에 거대한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해서 산업용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억 6천만 달러 이상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됐고 대서양 연안에는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도 있어요. 모로코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52%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에너지 비용은 한번 공장 지으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예요. 그런데 모로코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 공급을 안정화시키니까 유가 변동이나 가스 가격 폭등에 덜 흔들리게 된 거죠. 기업들이 장기 투자 결정을 내리기 훨씬 쉬워진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탄소 발자국 줄이는 게 글로벌 기업들한테 중요한 이슈잖아요. 모로코에서 만들면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로랑 철도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어요. 1999년만 해도 모로코 고속도로가 100km도 안 됐거든요. 지금은 2000km가 넘습니다. 20배 넘게 늘어난 거죠. 산업단지들이 항구랑 주요 도시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2030년까지 3000km 넘게 확장할 계획도 있고요. 아프리카 기준으로는 압도적으로 좋은 도로망이에요. 티니지보다 훨씬 넓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는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태반인 곳이 많거든요. 2018년에는 알브락이라는 고속철도가 개통됐어요. 탕헤르에서 카사블랑카까지 원래 5시간 걸리던 게 2시간 조금 넘게 줄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고속철도예요. 이 두 도시가 모로코에서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이제 사람이랑 물자가 훨씬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된 거죠. 기업 임원들이 출장 다니기도 편해지고 기술자들 파견하기도 쉬워졌어요. 마라케시랑 아가디르까지 연장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공항도 키우고 있어요. 2030년까지 공항 수용 능력을 2배 이상 늘리는 게 목표인데 관광객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고부가 가치 화물 운송이랑 기업인 이동도 중요하거든요. 항공 부품처럼 시간에 민감한 화물은 배 대신 비행기로 보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2030년에 모로코가 스페인, 포르투갈이랑 같이 FIFA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데 그때까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에요. 모로코의 또 다른 강점은 무역협정입니다. 유럽연합이랑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서 모로코에서 해서 만든 공산품은 거의 무관세로 유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이랑도 협정이 있고 터키, 아랍 국가들, 아프리카 나라들까지 합치면 55개국 이상이랑 무역 장벽이 낮은 상태입니다. 유럽 기업 입장에서는 모로코에서 물건 만드는 게 유럽 안에서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비용은 훨씬 싼 거예요. 인건비가 유럽의 5분의 1 수준이거든요. 정치적 안정성도 큽니다. 2010년대 초반에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중동이랑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혁명이랑 내전이 터졌잖아요. 이집트, 리비아, 티니지, 시리아 같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흔들렸는데 모로코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국왕이 헌법 개정으로 권한을 일부 양보하면서 시위를 잠재웠고 그 뒤로 큰 정치적 격변 없이 왔어요. 시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정권이 붕괴하거나 내전이 나는 수준은 아니었죠. 기업들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나 항공우주 같은 산업은 투자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공장 짓고 인증받고 생산 안정화하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확 달라지면 투자한 돈을 날릴 수 있잖아요. 모로코는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고 점진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받기 유리했던 겁니다. 지리적으로도 외부 충격에서 좀 격리되어 있어요. 아틀라스 산맥이 남쪽을 막고 있고 사하라 사막이 버퍼 역할을 하고 양쪽이 바다거든요. 주변 나라에서 문제가 생겨도 쉽게 번지지 않는 구조예요. 알제리랑 사이가 안 좋긴 한데 직접적인 충돌로 번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면 모로코가 완벽한 나라냐? 그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들도 있어요. 가장 큰 건 일자리입니다. 모로코 전체 실업률이 13% 정도인데 청년 실업률은 30%가 넘어요. 3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최신식 공장이 들어오고 항구가 바빠지고 수출이 늘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문제는 이 성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카사블랑카에서 라바트 거쳐서 케니트라, 탕헤르로 이어지는 해안벨트에 투자랑 일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내륙 지역이나 남부 지역은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투스피드 모로코, 그러니까 2개의 속도로 달리는 모로코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세계화의 혜택을 받는데 다른 한쪽은 뒤처져 있는 거죠. 대도시 가면 고층 빌딩이랑 현대식 쇼핑몰이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아직도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 많아요. 젊은 층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일자리랑 불평등 문제로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30년 월드컵 준비에 돈을 쏟아붓는 정부에 대한 반발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모로코가 안정을 유지해왔지만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사회적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문제도 있어요. 모로코가 가뭄에 취약한 나라거든요.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가뭄으로 농업이 타격을 입었고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업 비중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고 있고 산업용 물도 필요하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어요. 프랑스 베올리아랑 손잡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수 담수화를 짓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루에 82톤 넘는 담수를 만들어서 930만 명한테 공급할 계획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건 모로코가 지금까지 주로 조립이랑 중간가치 제조업에서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런데 진짜 고부가 가치 영역, 그러니까 설계나 연구개발, 핵심 기술 같은 건 아직 유럽이나 미국에 있거든요. 자동차 만들어도 핵심 엔진 기술이나 전장 설계는 외국 거고 모로코는 조립하는 역할이잖아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값싼 노동력 파는 나라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모로코가 계속 성장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기술력과 인적 자본을 키워야 합니다. 모하메드 6세 폴리테크닉 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마라케시 근처에 있는데 모로코 정부가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인산염 기업 OCP가 후원하고 있고 공학, 데이터 과학, 신재생 에너지, 농업 기술 같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요. 국제 파트너들이랑 협력하면서 모로코 내 고급 인력을 양성하려는 시도죠. 언론에서는 모로코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모로코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리적 이점을 제대로 활용했고 항구랑 도로 같은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고 산업단지를 해안가에 전략적으로 배치했고 유럽이랑 무역 장벽을 낮췄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고 인산염이라는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했습니다. 하나만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물려서 가능했던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생산기지를 분산해야겠다.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커지고 있는 거죠. 니어쇼어링이라고 부르는 트렌드인데 모로코가 딱 이 흐름에 맞는 나라예요. 유럽 입장에서는 가깝고 싸고 안정적이고 이미 검증된 생산기지니까요.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결하고 지역 간 격차 줄이고 물 문제 대응하고 기술력 끌어올리는 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로코가 지금까지 보여준 건 제대로 된 전략이랑 일관된 실행이 있으면 개발도상국도 글로벌 제조업 지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하면 아직도 가난하고 불안정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모로코를 보면 그게 꼭 정해진 운명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모로코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나라의 다음 10년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